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인 조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신부님들에 대한 강의를 맡은 강홍석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형제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하느님께 대한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순결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도 늘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복자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강의는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선조들 스스로 학문을 통해 받아들여 그것을 토대로 점차 신앙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목말은 우리 선조들의 그 갈망이 신앙으로 이어져 우수한 박해와 그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값진 순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가 탄생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먼저 조선교회와 그 당시의 조선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1784년 음력 9월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권일신이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서 예수의 선교사인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이승훈으로부터 각각 세례자 요한과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자발적 신앙 공동체의 설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신앙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이는 신자층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점차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가성직 제도가 실시되게 됩니다. 결국 이 가성직 제도가 독성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한과 북경으로 밀사 파견을 통해 성직자 영입운동을 펴게 됩니다. 첫 번째 성직자 파견 요청으로 당시 북경 주교였던 구베아 주교는 포르투갈인 우 신부를 파견하지만 조선 입국에 실패하고 다시 신자들을 주축으로 구베아 주교에게 성직자 파견을 재요청하여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사 한영익이라는 사람이 주문모 신부를 밀고하게 되고 다행히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주문모 신부를 모셔왔던 윤유일과 최인길 그리고 지황은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망하게 된 후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의 집에 거처하면서 그것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게 되는데 먼저 구베아 주교에게 사목 보고서를 보내고 좀 더 안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회장제를 만들고 명도회를 설립하는 등의 조선교회를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명도회란 1795년에 세워진 천주교 평신도들의 교리 연구 및 전교 교직을 말합니다. 특히 회장제는 신부가 한 명인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회장직을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목 활동을 하고 신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교회 박해와 더불어 조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신부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조선교회의 4대 박해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4대 박해라 하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그리고 병인박해를 말하는데 주문모 신부님이 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주문모 신부의 조선 입국 이후 정조 집권 시기인 조선의 당시 천주교 탄압은 처형 같은 심한 탄압보다는 비교적 회유 같은 온건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정조 사망 이후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그 정치적인 배후에 노련 벽파가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천주교와 전통적인 유교와의 가치 충돌과 유교 중심의 사회 질서의 위협, 이를테면 조상 제사 금지 같은 갈등이 생겨나고 급기야는 공식적인 박해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결국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가 자수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유박해의 정치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시파, 벽파의 정치 투쟁에서 시파의 제거를 오랜 수건으로 한 벽파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신유박해가 끝나고 조선교회는 폐허화되었고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기도층 신자들이 순교되고 유배됨으로써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신자들 또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국 곳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교우촌이 형성되어 천주교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이후 굳건한 신앙으로 다시 뭉친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재건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조선교회는 새로운 성직자를 맞이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이여진 등이 주축이 되어 북경의 밀사로 자원하여 파견되었고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도 작성되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교황청과 유럽 교회의 상황은 여러 정치적인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반교회와 반성직주의 등으로 인해 성직자의 성소가 줄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교구나 수도회 그리고 선교회의 재산들을 몰수하여 국유화시킴으로써 인해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교황청에서 포교성성 마카오 대표부의 마르키니 신부에게 선교사 파견을 명령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조선교회의 성직자 파견에 대한 열망과 정화상 등의 노력으로 북경교회와 접촉하여 조선으로의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몇 번의 실패 속에서도 19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화상의 그 무수한 발걸음이 때론 동상에 걸리기도 했을 테고 때론 굶주림과 추위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느님과 조선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결실과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로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참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에서 천주교회가 설립된 것은 1784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되거나 준교구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대목구의 설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교회와 파리 외방 정교회의 만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있어서 포교 성성 마카오 대표부의 책임자 움피레스 신부는 조선교회를 북경 교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교황청에 보냈었고,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된 시기여서 사제직을 지망하는 성소도 증가하였고, 선교 활동에 종사하겠다는 지원자의 수도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황청 내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기가 고양되고 있던 시점에 조선 교우들의 서한이 전달되면서 조선 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이 점차 커져갔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이 나서서 조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교황청과 북경 교구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 이후 아시아 지역의 선교 활동은 포르투갈 국왕의 보호권 관할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인데, 이 보호권은 교황청이 해당 지역에서 포르투갈 식민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 국왕은 선교사를 파견하여 이교도 지역에서 교구를 설립할 의무와 함께 교구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과 11조를 징수할 권한 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권은 그 본래 의미가 왜곡되어져 보호권 권한 등을 내세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으로서는 선교 활동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선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권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는데요.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1622년에 포교 성성을 설치한 것이나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같은 선교 단체들이 설립된 것은 바로 이 포르투갈이 남용하던 보호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1658년에 생겨난 파리 외방정교회 설립 취지는 보호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교들, 즉 교황 대리 감목을 육성하여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이들 주교가 선교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자격을 갖춘 인물들을 사대품에 올린다면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성장하여 보편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계획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유럽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면서 겪게 되는 인종적, 언어적 장애들을 피할 수 있고, 또한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지역교회를 설립하도록 돕는다는 포교 성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었던 것이지요. 교황 대리 감목은 줄여서 흔히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교구장 주교와 동일한 권한을 누렸는데, 앞으로 제 강의 중에 대목구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게 될 텐데요. 그들에게 할당된 구역을 대목구라고 하고, 정식 교구는 아니지만 준교구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목구 주교들에게는 정식 교구의 주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명칭을 자신의 고유한 명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교황청이 조선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포르투갈의 보호권에 토대를 두고 설립된 북경 교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선을 교황 포교 성성 관할 아래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 포교 성성에서는 조선교회를 독자적으로 담당할 선교 단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유진길의 서한을 받아본 카멜라 추기경은
당시 조선 교구의 상황을 밝힌 움피레스 신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파리 외방 전교회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파리 외방 전교회는 그 출범 자체가 포교 성성의 설치와 맥을 같이 할 만큼 교황청의 방침에 가장 충실한 선교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장상인 랑글로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조선교회의 전교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파리 외방 전교회에도 조선교회의 파견 의회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아시아 지역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들에게 포교 성성의 제안을 알리고 의견을 묻기 위한 공동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 외방 전교회의 교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신부의 이름은 브리기에르입니다. 브리기에르 신부는 시암 대목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선교회에서 성직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조선 선교사를 자원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 조선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브르기에르 신부가 파리로 보낸 서한의 내용 중 한 부분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기 힘으로 생겨난 이 새로운 교회, 사도들의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바쳤던 것에 비길 만큼 수많은 용감한 순교자들과 수많은 순결한 동정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교회, 귀양살이와 종살이를 겪고 재산마저 잃고 난 뒤에도 망나니들의 도끼 아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들의 수를 끝없이 늘려가는 용감한 순교자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버림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까? 라는 구절을 보고 우리가 한국 순교자의 후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선교회를 위한 브리기에르 주교의 노력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고 브리기에르 주교 입국과 관련하여 조선 입국을 준비하는 임무를 띈 중국인 신학생을 먼저 파견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가정 신학교를 졸업한 유파치피코 신부입니다. 이 시기에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서 소칙서를 반포하시는데 바로 조선 대목구 설정을 명하는 것이었고 브리기에르 주교를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선 대목구의 설정이 지니는 의의를 잠깐 더 살펴보면 조선 대목구의 설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황청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고 브루기에르 주교가 초대 조선 대목구장에 임명되면서 조선교회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북경에서 가져온 서학 관련 서적들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조선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조선인 신자들의 요청으로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조선교회를 돌보던 시기는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경교구에서 독립한 조선 대목구가 선포되었고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의 프랑스 주교가 와서 조선교회를 다스리는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부르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 과정을 살펴보면 왕 요셉이라는 인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선 입국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별도로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왕 요셉은 페낭 신학교 신학생이었으나 병으로 학업을 그만둔 중국인 청년이었습니다. 샤스탕 신부가 페낭의 중국인 사회 전교 회장으로 그를 부르기에르 주교에게 추천할 만큼 왕 요셉은 저들 사이에 대단히 활동적인 교리 교사로 알려졌었습니다. 부르기에르 주교 여행기 중에서 왕 요셉과의 면담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면담 내용 중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멀고 더 위험한 선교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물음에 왕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조선으로 가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저는 이와 같은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 선교 임무 중 생기는 위험에 맞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망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부르기에르 주교는 왕 요셉의 도움을 받아 조선 입국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입국 상황이 순탄하지 않게 전개되는데 먼저 유 파치피코 신부는 조선으로 가라는 움피에레스 신부의 명령을 받고 북경에 도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르기에르 주교의 서한을 가지고 북경에 도착한 왕 요셉과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먼저 유 파치피코 신부는 왕 요셉을 안내원으로 삼아 북경을 출발하여 만주로 가서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정화산과 남이간 등 몇몇을 만나서 그들의 안내로 1834년 1월 3일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한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관과 정화상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집에서 극소수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면서 조선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왕 요셉을 북경으로 파견한 부르기에르 주교는 복건성 보간현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복건 대목구장의 도움을 받아 중국 대륙을 북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복건으로 가는 배 안에 6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는데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으로서 사천 대목구에 배속된 신임 선교사 모방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보관을 거쳐 남경에 도착한 부르기에르 주교는 북경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고 왕 요셉을 만나 조선 입국을 위해 약 한 달간 중국 내륙을 종단하게 되고 병으로 인해 휴식을 해야만 했던 주교는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의 조선 입국 방해로 또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조선 입국의 상황 속에서 조선 입국에 용이한 서만자에 도착하였고 조선 교우들의 편지들을 왕 요셉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동안의 조선 입국에 대한 방해받은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 내용들을 왕 요셉을 통하여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으로의 입국 준비를 마치고 마가자 교우촌에 도착한 주교는 뜻밖의 병으로 그곳에서 안타깝게 조선 입국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선종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르기에르 주교에 이어 모방 신부의 사목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부르기에르 주교는 조선 입국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병사하였는데 서만자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방 신부가 그의 발자취를 이어서 조선을 들어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에르 필리베르 모방은 1803년 9월 20일 프랑스 서북부 지역인 노르망디 지방 칼바도스의 바시에서 태어났고 1829년 6월 13일 사제 서품을 받았고 주교의 허락을 받아 파리 외방 정교회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마카오에 도착하였고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브리기에르 주교를 만나 조선교회의 파견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브리기에르 주교 허락을 받은 모방 신부는 북경에 머물다 탄압으로 인해 서남자로 향하였고 거기서 브리기에르 주교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브리기에르 주교의 선정으로 주교의 장례를 치른 뒤 뒤늦게 도착한 5명의 조선 신자들과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브리기에르 주교는 자신이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북경 교구로부터 독립된 조선 대목구 설정이라는 사건은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비책으로 모방 신부를 대목구 장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조선 대목구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브리기에르 주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모방 신부가 조선으로 입국하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반포한 조선 대목구의 설정은 결정적인 유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 일은 모방 신부가 성공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이 오묘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1836년 1월 15일 한양에 도착한 모방 신부는 정화상 등이 마련하여 유 파치피코 신부가 거처하던 집에서 조선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모방 신부님을 비롯한 파리외방 정교회의 신부님들이 조선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과 더불어 흥미진진한 활약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으로 재속 복자회 회원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없으신 성신께 끼친 욕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